안녕하세요. 중소기업교육연구소 박신재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슈 브리핑에 오신 여러분들 매우 환영합니다. 오늘 주제가 사실 이제 하도급법과 성공 사례 공유라고 해주셨는데요. 저한테는 조금 어려운 주제라 오늘 전문가분의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우리 강의에서 아주 친절하고 또박또박하게 사건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고 도움 주셨던 박동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동민입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물론입니다. 근데 오늘 분위기는 참 좋은데 이 하도급법이라는 얘기가 사실은 건축 업계에서 상당히 좀 오래된 관행처럼 여겨지는 좀 또 굉장히 이걸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는데 오늘 이 주제를 변호사님께서 선정하신 이유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네. 하도급법 자체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원청과 하청의 관계에 있어서 하청 업체들이 좀 많이 이제 힘들거든요. 원청이 이제 워낙 쥐락펴락하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래 하청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고요. 아무튼 하도급 사건들이 워낙 많아서 그 거래 질서를 좀 잘 유지하기 위한 그런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오늘 건설, 또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시기 때문에 수많은 또 사건 사례에 대한 성공 사례, 또 이해가 우선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걸 통해서 마지막에는 많은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의응답도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그 하도급법과 성공 사례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첫 번째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사건 성공 사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궁금하실 수 있는 사항 좀 정리해 가지고요. Q&A 시간 같이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하도급이란 게 어떤 것인가? 민법에는 이제 도급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도급계약.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그런 계약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일방, 일을 하는 분이 이제 수급인이고요. 돈을 주는 분이 이제 도급인이죠. 그리고 도급을 받은 자, 이거는 원사업자라고 이제 하도급법에서는 다른 용어를 써요. 도급을 받은 자가 다시 제3자, 수급사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것을 하도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급을 처음에 받았다가 다시 수급인이 또 다른 분에게 일을 맡기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원청, 하청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원사업자가 원청인 거고 수급사업자가 하청인 거죠. 물론 이거를 계속해서 하청, 재하청 계속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들이 좀 많이 있죠. 건설 분야에서. 두 번째, 하도급법의 적용.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원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는 매여 있어요. 거의 영업도 원사업자가 하고 일감을 다 갖다 주고 기간을 정해서 보통 일을 하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의 그런 지위가 원사업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걸 줄여서 이제 하도급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사업자는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위탁받은 중소기업자, 이제 수급사업자의 연간 매출액보다 많아야 하는 등 일정한 적용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사업자가 좀 더 큰 매출을 일으키는 사업자여야 되고 수급사업자는 이제 그거보다 좀 더 영세한 업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 이제 하도급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하도급법은 보통 이제 건설 분야에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건설 분야만 아니라 그 도급, 하도급이 문제되는 전반적인 제조업에서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그러니까 이제 발주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사업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사업자가 있습니다. 발주자는 원사업자가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원사업자가 2회분 이상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직접 지급 의무가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관계는 발주자와 수급사업자는 직접 없는 거죠. 그런데
하도급법에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발주자에게 바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사업자에 대한 규제.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할 때 수급사업자에게 작업 시작 전에 위탁 내용을 서면으로 발급해야 하고요. 관련한 서면을 종류에 따라서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 또는 7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규모가 특히 작은 그런 현장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구두로 이렇게 막 지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 거래 계약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돈은 주지 않으면서 일은 자주 시키는 거죠.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계약서를 다 써라. 어떤 업무를 시킬 것이고 그 단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 서면으로 서로 써서 주고받아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또 분쟁이 있잖아요. 그래서 분쟁 관계를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3년 또는 7년간 그러한 서면들, 문서들을 보존하도록 원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무를. 그리고 부당한 특약 금지. 원사업자는 서면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케 하거나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 처리, 산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이런 부당한 특약을 할 수 없도록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원사업자, 그러니까 원청이 하청에게 여러 가지 부담을 이렇게 떠밉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수급사업자는 정말 힘들죠. 그런데 이제 또 일감은 있어야 되고 또 직원들도 인건비도 주셔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니까 마지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도급법에 이런 부당한 특약을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에는 그런 특약을 무효로 한다든가 이런 이제 원사업자를 규제하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배 손해배상. 예전에 공사대금 사건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거나 발주량 등 거래 조건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근데 뭐 10개만 이렇게 납품하는 게 사실인데 뭐 한 100개 납품시킬 거다, 그러니까 좀 싸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 다른 업체는 훨씬 싸게 이렇게 견적서 보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비쌌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수급 사업자를 속여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거나 부당한 위탁 취소, 부당하게 위탁을 하기로 했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이런 경우 수급 사업자는 그 손해의 3배 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도급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법조 실무가 사실 손해배상액을 많이 인정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를 입증해야지만, 손해를 입증해야지만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그렇게 실무가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3배 배상 제도가 최근에 이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피해자를 더 보호하고 위반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하도급법에서 3배 배상 제도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법원은 3배 배상에 대해서 어떻게 심사를 하느냐, 위법행위로 원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위반 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공정위에서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위반 행위 기간, 횟수, 그리고 원사업자의 재산 상태, 피해 구제 노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최대가 이제 3배고요. 그 이내에서 구체적인 배상액을 정하도록 법에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성공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에 해당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서 2020년 1월 1일부터 1년간 건설 자재를 제작해서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별 문제가 없어서 다시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두 번째 재계약 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사업장에서 나가라. 지금 의뢰인은 이제 거의 그 인력들, 그리고 조그마한 소모 공구, 이렇게 뭐 망치, 뭐 톱글 이런 거 가지고 건설 자재를 이렇게 만드는 작은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원사업자의 사업장에 가가지고
그 건설 자재를 만들고 납품하고 이렇게 상차하고 이런 업무를 하셨어요.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원사업자가 너 일 그만해. 그리고 우리 사업장에서 나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일부 기성대금도 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의뢰인은 공정위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고 공정위에서 심의한 결과 부당한 위탁 취소, 그러니까 위탁 취소가 일방적이었고 위법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는데 그 의뢰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서로 제출한 증거가 상반된다. 그리고 공정위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심의 종결 처리가 됐습니다. 보통 이제 의뢰인들이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 업계에서 이제 워낙에 이제 좁은 업계들이 많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급 사업자는 원 사업자를 통해서 일을 하고 이렇게 일감을 따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별할 결심을 해야죠. 이제 더 이상 저 사람들하고 일을 안 하겠다라는 결심을 했을 때 이제 공정위에 신고도 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 어렵죠. 수급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그 의뢰인 대표자분하고 이제 사건을 검토한 다음에 소장을 작성했는데 상대방에게 이제 기성대금 미지급한 거 2달치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하도급법에 따라서 위법한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손해가 뭘까요? 정당하게 계약을 유지했으면 의뢰인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창당. 그게 이제 손해인 거죠. 그 손해를 계산해서 3배 배상 제도에 따라서 그 손해의 3배를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손해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실제로 이제 소송에서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요. 손해 계산하는 거. 원고의 후속 업체 매출. 그러니까 우리가 퇴거 당한 후에 다른 업체를 데려왔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가 매출을 얼마큼 일으켰는지 피고하고 이런 것들을 사실조회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매출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원고가 이 시기에 또 피고 말고도 다른 사업장에서도 비슷하게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 매출 중에 비용을 제외한 금액, 그게 이제 이윤이 되겠죠. 그런 이윤율로 산정을 했습니다. 한 15% 정도 됐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소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죠. 피고는 원고가 제작, 납품한 건설 자재가 너무 불량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지한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계약 해지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3배까지는 못 주겠다.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또 이제 반박을 했고요. 그리고 그리고 피고가 또 어떤 주장을 했냐. 원고의 과실로 이 현장에서 산재 사고가 났다. 어떤 분은 사망 사건이 있었고요. 어떤 분은 크게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피고가 그때 이제 산재 처리도 하고 비용도 다 지불했는데 이제서야 뒤늦게 너네 때문에 그런 산재 사고가 났고 우리가 다 배상을 해줬으니 이번 배상에서 그를 공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뒤늦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고가 제작 납품한 건설 자재로 인해서 발주자 측에 이제 그 설치를 하고 이렇게 건설 자재로 큰 이렇게 뭐 교량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공사하는데 건설 자재였는데 발주처에서 이 건설 자재가 문제가 있다. 너네가 시공한 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자 보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이 아주 많이 발생했는데 너네 때문에 발생한 거니까 원고 너가 이거 배상해라 라고 하면서 반소를 또 청구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소송을 하다 보면 원고는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얼마 줄 거 있으니까 줘라 라고 이제 청구를 하는 거고요. 피고는 그거를 듣고 있다가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오히려 너가 나에게 얼마 줘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반격을 하는 게 반소예요. 그런 이제 본소 반소를 하나의 사건에서 이제 병합해서 심리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사건이 진행이 됐어요. 그럼 어떤 판단을 받았느냐? 법원에서 원고가 제출한 공정의 심의 의결서 그리고 피고가 그동안에 원고가 납품한 물량에 대해서 뭐 크게 하자를 문제 삼은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일부는 뭐 불량 제품이 있었지만 뭐 일을 하다 보면은 일부는 당연히 하죠. 근데 그 불량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다른 동종업계 불량률에 비해서. 이런 사실을 근거로 위법한 위탁 해지다. 이거는 피고가 하도급법에 위반해서 함부로 해지를 한 것이다 라고 이제 인정을 했고요.
또 피고가 위법한 해지라는 점을 인식했고 아무런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너네가 여기 사업장에서 사실 퇴근을 당하게 되면 그분들은 일감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당장 그 인건비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피해 구제의 노력도 없고 뭐 하자를 개선해라, 뭐 어떻게 조금 잘해보자, 뭐 이런 내용도 전혀 없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퇴거 명령을 했기 때문에 3배 배상, 손해 3배도 다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산재 사고의 경우에는 피고 과실에 의한 것이고 피고 반소 청구의 경우에도 하자 보수를 원고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건설 자재를 차에 싣는 거, 그 상차를 하면 원고의 업무는 끝나는 겁니다. 그 자재를 갖고 가가지고 이송을 하고 현장에서 실제 설치를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중간에 가다가 이제 균열이 생길 수도 있고요. 시공상의 어떤 설계 잘못이라든지 뭐 하다 보면 잘못이 여러 군데서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거를 처음에 원고가 납품을 잘못했다라고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피고가 검수를 해야지 상차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이른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판단했고요. 다만 원고가 주장한 이윤율, 그러니까 비슷한 사업장에서 얻었던 이익을 계산한 비율이 있는데 그거는 이 사건 계약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당사자들이 다른데 그러면서 이 사건 기간 동안에 그 원고 재무제표에 따른 이윤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청구 금액 중에 한 70% 정도가 인용이 됐고요. 피고 반소 청구는 전부 기각이 됐어요. 이 사건은 지금 현재 항소심 계속 중입니다. 그래서 항소심 판결이 나오면 제가 나중에 또 업데이트 해가지고요. 한번 결론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도급법은 건설 분야 외 다른 제조업 분야에서도 널리 적용된다. 그러니까 다른 제조업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 원청에 계시건 하청에 계시건 이런 하도급법의 의무 규정 그리고 권리 규정을 잘 확인하셔야 된다. 그때그때 조언을 받으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수급사업자의 경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 청구 그리고 원사업자에게 3배 손해배상 청구 이런 조항들이 있으니까 하도급법을 잘 활용하셔서 본인의 그런 권리를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오늘 또 명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조금 내용이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아마 여기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되게 도움이 좀 많이 되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한 2가지 정도 질문을 좀 준비했는데 좀 같이 질문 보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원청 시공자지만 저희가 해야 할 하자보수 공사를 다른 업체에 주려고 합니다. 대금도 자체 지급. 이 경우 저희가 발주자로 보고 도급 계약인지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으로 봐야 하는지요. 조금 내용 자체가 복잡하긴 한데 질문에 대한 부분도 한번 좀 설명해 주시고 답변 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그 법률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질문 내용인데요. 쉽게 말하면 원청 시공사, 발주자로부터 원청 시공사지만 우리가 원청이 해야 될 하자보수 공사를 다른 업체에게 주려고 한다. 아마 공사는 다른 시공은 다른 하청업체에게 주셨던 것 같고 하자보수에 대해서 또 다른 업체에게 주려고 한다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발주자로 보고 도급 계약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으로 봐야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도급인지 그냥 도급인지는 매우 차이가 큽니다. 그냥 도급 계약이라고 한다면 민법에 따른 그냥 규율을 받으시면 되는데 하도급에 따른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하도급법상의 의무, 그 다음에 권리 그런 규정들이 바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게 도급인지 하도급인지가 중요하고요. 실제로 이거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원청시공사, 원사업자가 본인이 해야 할 하자보수 공사를 다른 업체에게 맡기는 경우라면 하도급에 해당하고 하도급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발주자가 직접 원청시공사, 원사업자가 아닌 다른 업체에 맡기는 경우라면 하도급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도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질문하신 분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뭐 검토는 해봐야 되겠으나
원청시공사, 원사업자가 본인이 해야 될 거를 다른 업체에게 주겠다. 이거는 하도급인 거죠. 그러면 이제 하도급법이 적용이 되고 거기에 대한 권리 의무 조항이 적용이 된다. 참고로 하도급법의 경우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 만드는 거죠. 수리, 고치는 거죠. 건설 또는 용역 등을 위해 도급을 받았다가 다시 자기들이 직접 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이거를 제조, 수리, 건설 또는 용역을 위탁하면 무조건 하도급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범위가 넓어요. 물론 재하도급도 또 가능하죠. 받으신 분이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재하청 중간에 위탁을 받았거나 맨 나중에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이제 위탁한 사업자는 원사업자, 위탁받은 사업자는 수급사업자, 위탁받은 사업자는 그래서 서로 원사업자이자 수급사업자인 그런 지위가 같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도급법에 따라서 각각의 권리 의무 규정이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복잡한 내용이지만 실제로 이러한 공사 같은 경우가 보통은 한쪽에서 와서 계속 터져가는 게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일감을 주고 할 때, 그럼요. 큰 공사들은 특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이런 계약의 종류에 대해서 아는 네.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네. 두 번째 질문도 이제 동일한 비슷한 질문인데요. 네. 하도급법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입니다. 네. 직접 이제 돈을 받는 문제죠.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직접 지급 청구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발주자와 수급사업자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에 따르면 어떤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도급법에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원사업자가 돈을 안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수급사업자는 돈을 받아야지 공사도 진행을 하고 인건비도 처리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있는 발주자에게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경우가 어떤 경우들이냐, 이제 법에서 이걸 규정하고 있어요. 원사업자가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종합건설 면허 이런 것들이 취소되면은 더 이상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이제 지급할 수 없게 되고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이게 또 중요합니다. 직접 지급을 요청해야 돼요. 보통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두 번째,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3자 간에 합의할 때 이럴 땐 당연히 인정해야겠죠. 제가 실제로 지금 자문을 맡고 있는 업체, 건설 업체이신데 중간에 원사업자가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돈을 계속 안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급사업자 대표자님이 저한테 연락을 와서 이럴 때 어떻게 돈을 받습니까? 라고 문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발주자랑 원사업자랑 다 얘기가 잘 되고 감정이 크게 심하게 훼손된 경우가 아니라면 원사업자 사정으로 지금 못 주고 있으니까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주는 것으로 합의서 하나 작성하세요. 그리고 세 분이 각각 도장 날인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해서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 원사업자가 지급해야 할 하도급 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하도급 대금이 이제 그 시기별로 이렇게 여러 번 나눠서 이렇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죠. 공사 규모가 크면 특히. 그러면은 수급사업자는 정해진 기간에 공정 마치고 또는 1월 달에 마치고 1월 말에 2월 말에 그때 지급을 해야 되는데 2번 이상 밀렸어요. 그러면 이제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원사업자를 신뢰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보통 다른 데로 이렇게 비용이 나가고 있다든지 이제 그러면은 직접 지급 청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를 만들어 두는 게 좋죠. 그러면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번째,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때, 지급 보증 의무도 중요하죠. 이렇지 않을 때, 그리고 또 직접 지급 요청할 때 직접 지급 의무가 있고, 이걸 이제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바로 하는 겁니다. 가압류 바로 걸고요. 소송, 청구 소송, 하도급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하면 되는 거죠. 참고로 위 규정에 해당할 때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 지급 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이 각각의 채권 채무는 소멸한다. 거래관계를 간이하게 하기 위해서 법 규정에서 이렇게 간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 내용이 좀 많이 복잡한 것 같은데 용어가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이제 발주자가 원사업자가 이제 지급 정지나 파산 그 밖에 사유가 생길 것은 사실 예상하기 되게 어렵다 보니까 그렇죠. 발주자 입장에서 원사업자로 인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신용 조사를 하죠. 보통 큰 네. 공사를 할 때는 업체가 이제 그동안 실적이 어떤지, 이제 그쪽 업계에서 신용이 어떤지, 그다음에 지급 보증 뭐 이런 거 보증서도 작성하도록 하고요. 최대한 조심을 하는데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상황이라는 게 급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현장에서 뭐 갑자기 뭐 사건 사고가 터져가지고 돈이 묶이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은 하도급 대금을 받고도 발주자한테는 받지만 수급사업자는 못 주는 그런 게 경색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 다른 분쟁보다 조금 이제 건설 관련된 부동산 관련된 분쟁이 조금 복잡한 게 여러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님도 그런 업무를 보실 때 상당히 좀 그런 걸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실제로 이제 강의를 듣고 계실 분들은 아마 부동산 쪽에 관심이 많거나 건설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사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하도급법이라는 게 좀 약자를 보호하는 그게 해당이 되는 게 맞죠? 그렇죠. 네네. 그렇다면은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은 원청보다는 하도급 업체 쪽이 좀 많으실 거라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그렇죠. 하청도 많고 또 이제 재하청을 주시는 경우도 많고요. 네네네. 그런 관계 속에서 또 필요한 법률적인 부분, 또 어려움이 청했을 때는 변호사의 도움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변호사님 오늘 조금 내용이 용어가 발주자, 원 되게 복잡하게 많았는데 사실은 이 용어적인 부분이 이제 법률을 조금 어렵게 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변호사님께 이제 용어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제 빼고 좀 편하게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벽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좀 여기고 문의를 좀 드리면 좋을까요?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예전에 법률이 다 한자로 돼 있고 용어가 어려운 게 법조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부러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네네네.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 용어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법 규정을 보시더라도 이게 왜 여기에 맞는 건지 적용되는 건지 이쪽에 적용되는 건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하여튼 가까이 있는 변호사에게 전화하셔가지고 이런 상황이 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때그때 해결하시는 게 나중에 더 큰 사고를 먼저 방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주변에 많은 변호사분들이 계신데요. 변호사분마다 어떤 분은 이혼, 좀 형사, 어떤 분은 또 부동산 쪽에 강점을 갖고 계신 분이 많은데 아마 그게 사건 수임에 대한 어떤 경험치에서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나오신 우리 박동민 변호사님은 부동산 쪽에 또 부동산 박사이기도 하시니까 건설 관련된 분쟁이 있으시거나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내용 자체가 약간 좀 무겁긴 했는데 실제로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 사건 생겼을 때 고민하시기보다 변호사님을 찾아서 직접 상담하시면 좋은 길이 좀 열릴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슈 브리핑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주제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